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화두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입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우리 실적을 알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분석,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연구원 모시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요즘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양팽 위원과 본격 얘기 나누기 전에 현지 시간으로 이제 내일 아침이 되겠죠.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뭐 일단 호실적이 예상되는 건 뭐 대체로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4% 이상 급락하기로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전망 함께 보시죠.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증시의 구원자가 될 것이냐, 급등한 시장의 심판자가 될 것이냐. 전 세계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한 엔비디아.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시간 22일, 즉 이번 주 목요일 새벽 7시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전망치에 따르면 매출은 203억 7,4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4달러 58센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비 237%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주당 순이익은 무려 전년비 700%나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기 실적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네, 1분기에는 7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월가 컨센서스를 9%나 상회를 했었고요. 2분기에는 13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컨센을 20%나 크게 상회한 바 있습니다. 3분기에는 분기 매출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8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가 컨센 12%나 상회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월가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란 기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당일 주가 향방이 어디로 향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향후 업황을 예견할 수 있는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죠. 올해 2분기 매출은 221억 2천만 달러, 또 주당 순이익은 5달러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8%, 또 주당 순이익은 전년비 359% 늘어난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권미정 캐스터 전해드렸듯이 정말 미친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월가 컨센서스를 뭐 거의 2자릿수 이상 돌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 연구원님, 그 엔비디아 실적 주가 빼고 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네. 평가됩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좀 특이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엔비디아의 시작이 그래픽 카드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뭐 이제 다양한 산업들의 변화가 사실은 뒷받침이 됐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그래픽 카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그런 GPU가 채용이 되면서 또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이어져서 이제는 AI에 또 적용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이렇게 호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 AI 기술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 기술이고 우리 모든 산업들을 변화시킬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러한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주가를 빼고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상을 그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그렇죠. AI 혁명이 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뭐 직간접 시장 많이 커지겠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AI 자체가 우리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제 챗 GPT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AI를 접하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 기술 자체는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었죠. 연구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도 2016년이었고요. 사실은 당시 2016년도만 해도 뭐 이세돌 구단도 있었고 그 바로 앞서 미국에서 이제 TV쇼에서 왓슨이 그 퀴즈쇼의 챔피언을 두 번을 제퍼디 그렇죠. 하면서 이제
AI 기술이 널리 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사실은 10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아마도 지금 또 AI라는 붐이 그렇게 잠시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그런 지금 너무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터넷 그리고 AI 사실은 이 두 개가 기반 기술로서 적용이 되고 있고 AI도 인터넷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뭐 생활 그리고 산업에 전부 다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터넷 초기에는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뭐, 네. 폴 크루그만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잘못 예측한 거 정말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AI 시대 앞으로 10년간은 뭐 AI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뭐 그냥 고속도로처럼 달리기보다는 약간 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 CEO죠.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방한했고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서 9,300조 원, 이제 거의 1경원 가까운 돈을 모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 시장 이제 아주 춘추전국 시대가 될 것이냐, 네네. 엔비디아의 아성이 좀 흔들릴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AI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의 AI 기술을 모두 다 구현하는 게 엔비디아의 제품이라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오픈 AI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개발하는 AI라는 게 항상 모든 방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AI 기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요. 그게 규모가 되면은 굳이 이제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기능까지 다 들어있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개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체 반도체를 많이 개발하게 되고 그게 다 이제 AI 기능을 그리고 기술을 구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AI 반도체라 칭하게 되고 뭐 그러한 움직임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IT 쪽에서는 선점 효과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1번 타자로 나섰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엔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어지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MD가 뭐 도전한다 그러지만 여전히 아성이 탄탄한데 네네. 이 빅테크 기업들 자체 AI 반도체 개발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흔드는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현재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을 전부 구현하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선두주자고 시장 점유율이 90%지만은 다른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는 사실 그것과 똑같은 반도체는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다기보다는 그 기업들은 그 기업들만의 시장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는 다른 거죠. 시장을 만드는 그렇죠. 파이를 키우는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자체 개발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되는 게 오픈 AI가 반도체 공장, AI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뭐 어떤 설계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픈 AI가 뭐 압도적이지만 생산 기술 측면에 들어갔을 땐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협력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긍정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AI 회사 자체는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 기술도 사실은 그렇게 있을지 궁금하고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제 AI 기술을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조달도 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한테 불필요한 기능도 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설계업체, 생산업체 둘 다 또 이제 손을 잡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자체가 세계에서 몇 개가 되지 몇 개 않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랑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또 설계 분야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일부
설계라면은 우리 팹리스 기업들에게도 사실은 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나요?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아주 몸에 잘 맞는 기성복, 그렇죠. 네, 대량 맞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네네. 반면에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개발하겠다는 거는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수제 그 맞춤복 이렇게 네네. 비유할 수 있겠죠. 적절한 비유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등산 갈 때 필요한 등산복이라든지 예. 그런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다 그렇죠. 달라지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범용 반도체 D램에서는 뭐 압도적인데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뭐 이제 경단위까지 나올 판인데요. 이런 자금 조달로 AI 반도체 공장 직접 설립하는 것이 사실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반도체라는 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그게 이제 오랜 축적이 필요한 것이고, 단지 돈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공장을 만들거나 그걸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라는 게 1950년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국가들, 기업들의 대부분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따라서 지금 뭐 샘 올트만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지만은 사실 그 돈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AI 기술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설계나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없으니까 어딘가 협력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아마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AI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까지 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 다니엘 핑크가 얘기했듯이 기하급수 시대가 왔다고 네,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냥 네. 산술급수로 1 2 3 4로 가는 것이 아니라 2, 4, 8, 16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진법으로 2배씩 늘어나니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비유를 해주셨는데 돈만 넣어서 된다면요 중국이 벌써 따라왔겠죠. 근데 그렇죠. 중국 하는 거 보면은 돈만으로 안 되는 오랜 기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아이디어와 그 땀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개화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HBM이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고 그 관련 제조사들이 또 상당히 그 주목을 받는데 특히 여기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요. 경쟁도 치열한데 마이크론까지 뛰어든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3파전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전기 전자제품들이 그렇듯이 초기에 개발을 하고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은 프리미엄 효과를 분명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SK하이닉스 호실적에도 도움이 됐었고 삼성전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HBM이라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그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만의 전쟁에서는 결국은 세 군데서 다 만들고 기술력이 비슷해지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많이 생길 것이고요. 예. 그 기업들에게 필요한 또 주문형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앞서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선점을 해서 나간다면은 HBM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고부가의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 기업이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토끼와 거북 비슷한데 토끼가 졸질 않으니까 이게 거북이 따라가기 힘든 게 바로 IT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D램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 뭐 올해도 이제 HBM이 될 것이다. 올해 HBM 시장은 전년 대비 150%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파이가 커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지금 현재 주 용도는 엔비디아의 서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예.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저만큼 성장을 한다는 건 결국 HBM 시장도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생산 기술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HBM 성장세에 수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HBM에 이어서 차세대 제품으로 주목받는 제가 기술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자꾸 나올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CXL과 PIM 네, 이 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뭐 차세대 반도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다음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 돼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 CXL과 PIM 두 가지 예.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CXL이나 PIM이 어떤 특정 제품을 가리킨다는 즉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이나 플랫폼 쪽에 가깝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XL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붙어 있는 메모리의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하고 표준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당연히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뭐 무한 확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PIM이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를 심자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의 이제 전기전자, 특히 컴퓨터의 구조 같은 걸 보면은 CPU라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걸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보조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PIM은 그것과 거꾸로 중앙에 메모리 반도체를 놓자는 예. 거죠. 메모리 반도체를 놓고 간단한 시스템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둠으로써 그걸 하나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의 다른 방식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융합이 되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CXL과 PIM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공부할 게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 뭐 요즘 화제의 기업이죠. 지난 15일 텍스트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고화질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소라라는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뭐 이 복잡한 장면을 최대 1분까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과거에 구글 같은 경쟁사들은 기껏해야 뭐 5초에서 길어야 20초였는데 그 품질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소라는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오픈 AI가 처음으로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라. 일본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소라는 무한한 창의성을 떠올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결과를 확인하면 이 이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오픈 AI가 공개한 비디오는 세상을 충격에 빠지게 했죠. 이 고품질의 생생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싼 카메라도 또 모델도 장소 섭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4-5중의 명령, 즉 프롬프트만으로도 충분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한 마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과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 긴 빨간색 드레스, 또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고 검은색 지갑을 들었습니다. 길은 축축하고 반사되어 화려한 조명이 거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프롬프트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영상의 퀄리티도 정말 놀라웠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무서울 만큼 뛰어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제작 업계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미국의 정보기술 매체 와이어드는 픽사는 괴물의 털의 정교한 움직임과 질감을 표현하느라 수많은 애니메이터를 고용해 여러 달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동일한 작업을 눈 깜짝할 새 처리했다고 보도하면서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소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플랫폼이 만드는 AI 동영상은 최대 15초에서 20초 분량에 불과한데요.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동영상을 한 번에 생성할 뿐만 아니라 이 생성된 동영상을 확장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피사체가 일시적으로 시야에서 사라져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적 품질이 좋고 또 프롬프트의 내용에 충실한 그림을 그려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소라 서비스는 아직 정식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소라가 딥페이크 등에 활용될 수 있어서 위험 기술로 분류했는데요. 현재는 오용 가능성을 연구하면서 소수의 학자와 외부 연구 그룹에만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라가 실제 출시가 된다면 영상업계에 큰 지각 변동 예견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오픈 AI의 소라 정말 놀라운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니까 영상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뭐 그 전에 맥시멈 20초도 채 안 됐던 게 이제 1분을 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길어지면 이제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설을 입력하면 네네. 영화가 나오는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싶은데 뭐라 그럴까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뭐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특수 효과를 깜짝 놀라게 본 게 사실은 1980년대였나요? 주라식 파크. 예, 주라기. 주라기 공원에서 정말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라는 상당한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 컴퓨터 그래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발달된 게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이제 사람이 직접 뭐 위험한 것을 하지 않아도 촬영이 가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도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예, 그리고 텍스트로 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제 작년에 챗GPT가 우리에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 AI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동영상으로 바꿨다는 거는 지금의 우리 생활에 정말 크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정말 인터넷의 바다에서 많은 정보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행했던 게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텍스트로 받는 것이었죠. 근데 최근에 뭐 저희 집 애기들도 그렇지만은 이거 텍스트로 찾질 않고 그렇습니다. 동영상으로 정보를 바로 찾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는 건 어떤 정보 생성이 이제는 바로 그냥 쉽게 정말 새로운 정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서 위험 기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또 거짓 뉴스라든지 그런 거짓 정보들도 쉽게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술임이 분명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지만 다 같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의 저 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얼마든지 뭐 선거를 앞두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영상으로 여론을 확 바꿔버리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악용 사례 이걸 어떻게 막느냐도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말고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주장들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뭐 윤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국가들이 또 그에 관련된 뭐 통신 협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한 나라의 문제만 될 것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뭐 제재라든지 그런 규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07 시리즈 영화 보면 항상 뭐 핵무기를 탈취한 악당들을 뭐 추적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네네. 많았는데 이제는 바로 이 소라 같은 이런 영상 서비스로 뭔가 세상을 주무르는 그런 악당들을 추적하는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개막합니다. 이번에 뭐 200여 개국에서 2,400여 개 기업이 온다는데요. 뭐 5G, 6G 모빌리티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주로 주제로 삼았는데 네, 이번에도 맞습니다. 역시 AI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떤 AI 기술이 선보일까요? 일단 AI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산업에 이제 적용이 될 것인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 엣지단 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결국은 서버에서 직접 또 전달해 줘야 되는 서비스 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직이는 자동차는 정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율주행이 수행이 되지가 않겠죠. 그럼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어디냐라면 결국은 이동통신이 될 것이고 뭐 그러한 기술들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AI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AI 저는 약간 이 소라 이걸 보면서 좀 겁이 나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과거 알파고 때 그 충격은 그건 아주 먼 선사 시대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좀 시급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성형 AI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이 될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알파고 이후에 최근까지도 우리가 AI 기술이라면 딥러닝을 주로 생각을 예, 했었죠. 예. 그런데 이 기술을 획기적으로 바꾼 게 이번에 생성형 AI고요. 그런데 이제 이 AI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와 같이 그러한 명령이라든지 뭐 기능을 수행할 예. 수 있는 게 되려면은 사실 딥러닝도 그렇고 이런 오픈형도 그렇고 사람의 뇌가 할 수 있는 기능 중 일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또 AI 기술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이어서 다른 AI 기술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고 뭐 그만큼 기술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몇 권 봤는데 뭐 책 몇 권 본다고 해서 제 이해를 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두 가지 책이 좀 인상이 깊었어요. 하나는 제목이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이 네.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인간은 필요 없다. 노동 다 대체한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담은 책이 있고 제2의 기계 시대라는 그런 책은 오히려 낙관적인 전망을 담은 책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는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해서 낙관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지금 현재 흐름을 제어를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이게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고 예. 그 자체만으로도 불행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막아서 낙관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AI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